반갑습니다. 영어 강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수능 영어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부터 24번까지 주제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은 어떻게 푼다?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한 뒤에 이 글의 주제, 소재, 방향성을 파악해가면서 글을 읽는다.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 즉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에 집중하면서 읽다 보면 주제문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바로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장애물이래 놀이에 대해서 성인의 그것은 뭐냐면은 걱정이래. 어떤 걱정이냐면은 성인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 것 같다 라는 그런 걱정이래. 만약에 성인들이 그들 스스로가 정말로 놀도록 허락한다면.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이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놀이를 못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진짜 놀면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부적절해 보일 것 같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어쨌든지 내용을 종합하면은 성인은 뭘 못한다? 놀이를 못한다 정도로 내용을 정리해서 틀을 설정하면 되겠죠. 이거 왜 못한다고? 어리석어 보일까봐 못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럼 이 틀에 맞춰서 이제 글을 읽어보면은, 또한 성인들은 생각한데 무책임해 보이고 미성숙해 보이고 아이 같대. 뭐가? 그들 스스로를 정기적으로 놀이한테 준대. 나 스스로를 놀이한테 준다는 거 그냥 논다는 거죠. 자, 또 반복이 됐다. 성인들은 놀면은 뭐한대? 무책임해 보이고 비성숙해 보이고 아이 같대. 그러니까 성인은 논다 안 논다? 성인은 놀이를 안 한다. 왜? 어리석어 보이니까. 이렇게 틀이 반복된 거를 볼 수 있다. 계속 읽어보면은 넌센스랑 어리석음이 자연스럽게 온대. 누구한테? 아이한테. 그러니까 아이는 어리석고 넌센스 해도 돼. 그러나 성인들은 두들겨 맞는데. 규범에 의해서. 어떤 규범이냐면은 경박함을 경시하는 규범에 의해서 두들겨 맞는데. 그러니까 다시, 어른들이 막 두들겨 맞는데 그러니까 놀이 한다 못한다? 놀이 못한다. 놀이 왜 못한대? 경박한 거를 경시한대. 그러니까 어른들은 경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른들이 놀면은 경박해. 즉 어른들이 놀면은 silly해 보여. 그러니까 놀이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계속 뭐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가 설정한 틀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다. 계속 읽어보시면 이것은 특히 해당된대.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평가받는 거야. 어떤 수행 기준에 의해서. 근데 부모에 의해서 설정된 수행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사람들, 또는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받는 사람들, 또는 어떤 수행 기준이냐면은 측정되는 거야. 다른 문화적인 규범에 의해서. 근데 그 규범이라는 거는 내면화되고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미 굳어져 버린 그런 규범에 의해서 평가를 받거나 또는 부모나 교육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해당이 된대. 자, 다시 말하면 문화적 규범이나 교육 시스템이나 부모들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래. 그럼 당연히 부모, 교육 시스템, 다른 문화들은 뭐 하겠어? 놀이를 silly하다고 보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놀이 한다 못한다? 놀이 못한다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네. 이쯤에서 어른들은 silly해 보일까봐 놀이를 못하는구나 라는 게 주제라는 거를 확정을 짓고 뒷부분을 빠르게 처리하셨으면 됐다.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은, 만약 누군가가 보낼 때 그 성인 생활을 걱정하면서 항상 존중받아야 되고 유능해 보이고 유식해야 돼 라고 보이려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면서 성인기를 보내는 누군가는 어려울 수 있게 놓아주는 거를, 그리고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지지를 못한대. 그럼 다시, 그의 성인기를 나 존중받아야 되고 유능해 보여야 되고 나 되게 지적으로 보여야 돼 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래. 그럼 이 사람들은 뭐를 안 하는 사람들일까? 놀이를 안 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렇게 놀이를 안 하는 성인들이 결국에 뭐된데?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주제가 완전히 확정이 되겠죠. 성인은 놀이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놀이를 못하는 이 현상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까지 우리가 주제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읽어보면은 이것이 중요한 거래. 뭐냐면은 너는 너 스스로한테 허락을 줘야 된대. 즉흥적으로 하고 흉내내고 떠맡는 거야. 오래 숨겨진 정체성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뭐 하라는 거야? 너 자신한테 어떤 허락을 하래? 놀아도 된다라는 허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기준으로 바로 보기를 가시면 어른도 규범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놀이를 즐겨야 된다. 바로 몇 번? 1번이 된다. 어른들도 뭘 해야 된다? 놀이를 해야 된다. 2번 아동에게 사회적 규범이래. 아동 얘기 안 나왔죠? 2번 아니고 3번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한대. 창의성 얘기도 안 나왔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 얘기 안 나왔고 어른을 위한 잠재력 개발 프로그램도 안 나왔다. 다음 몇 번? 1번이 된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놀라워 보인대. 뭐냐면은 무언가 세속적인 건데 양의 숫자를 세려는 욕망 같은 세속적인 것이 원동력이래.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발전에 대한 뭐처럼? 문자 언어처럼. 다시 문자 언어처럼 근본적인 발전에 대한 원동력이 된대. 뭐가? 양의 숫자를 세는 욕망과 같은 세속적인 것이. 그럼 첫 번째 문장 읽고 어떻게 정리하면 된다? 세속적인 것이 뭐가 된다? 발달에 대한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뒤에 계속 읽어보시면 그러나 라고 뭔가 전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욕망인데 문자 기록에 대한 욕망은 항상 동반했대. 뭐를? 경제활동을. 왜냐하면은 거래는 무의미하대. 뭐 하지 않는다면? 너가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는다면 누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자, 문장이 조금 길지만 앞에 문장하고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는 뭐라 그랬대? 문자 기록에 대한 욕망이 뭐랑 함께 왔대? 경제활동이랑 함께 왔대. 그 이유가 뭐야? 누가 뭐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록하지 않으면 의미가 있대 없대? 없대. 그럼 여기서 하는 말은 뭐야? 결국 경제활동 때문에 뭐가 발달했다는 거야? 문자 기록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설정한 틀과 똑같은 거네. 세속적인 것, 즉 경제활동 때문에 뭐가 발달의 원동력이 됐다. 뭐가 발달했다? 문자 기록이 발달하게 됐다. 아, 그냥 틀이 한 번 더 반복이 됐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글을 읽으시면 되겠다. 자, 그렇듯 초기 인간의 글은 지배되었대. 뭐에서? 휠링과 딜링에 의해서 지배가 되었대. 자, 원래 윌링, 딜링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지문에서 봤을 때는 바로 그런 뜻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뒤에 힌트가 있죠. 뭐가 있다? 딜링이라는 게 있죠. 딜링. 뭔가 거래 같은 거. 그럼 다시 얘를 거래라고 본다면 어쨌든 거래니까 경제활동이죠. 자, 인간의 글이라는 거는 결국 뭐야? 문자죠. 문자. 문자는 뭐에 의해 지배되었대? 경제활동에 의해서 지배되었대. 그러니까 뭐가? 문자는 뭐 때문에 발달했다? 경제활동 때문에 발달했다라는 틀이 또 반복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부연 설명을 보시면은 내기 집단이나 계산서나 계약서에 의해서 문자가 지배되어 왔다라는 건데 어쨌든지 내기 집단, 계산서, 계약서 이건 다 뭘 뜻하는 거다? 경제활동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냥 계속 뭐가 반복되고 있구나, 틀이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오래전이래. 우리가 예언자에 대한 글, 즉 기록을 갖기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익에 관한 기록을 갖고 왔대. 다시 예언자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야? 이익을 남기려고 기록했다는 거야? 예언자의 기록보다도 이익에 대한 기록이 먼저 발생했대. 그럼 뭐 때문에? 마찬가지 이익이라는 경제활동 때문에 뭐가 발달하게 되었다? 문자가 발달하게 되었다. 자, 계속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게 주제겠구나 라고 확정을 지으시고 뒤를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사실 많은 문명은 결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대. 어떤 단계냐면은 기록이나 남기는 거의 단계로 도달하지 못했대. 어떤 걸 남기냐면은 일종의 훌륭한 문학 작품인데 그것들은 종종 연관지어진대. 뭐랑? 문화의 역사랑. 다시 문화의 역사랑 연관지어지는 문학 작품 같은 거를 남기거나 기록하는 단계에 도달을 못했대. 그럼 문학 기록을 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문학 기록은 못했다는 거야. 근데 뭐는 했다는 거야? 문학 기록은 못했지만 경제활동은 기록했다고.
또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됐다. 이러한 고대 사회에서 살아남은 것은 대부분 뭐래? 영수증 더미래. 그러니까 문학 작품 기록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뭐가 기록된 거야? 영수증이라는 경제 활동이 기록이 됐다. 즉 경제 활동이 문자 혹은 문자 기록에 있어서의 원동력이다 라는 거. 마지막 읽어보시면 상업 기업이 없었다면은, 이러한 기록들을 만들어내는 상업적인 기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훨씬 덜 알았을 거래. 문화에 대해서. 그들이 온 문화에 대해서 훨씬 덜 알았을 거다. 자, 어땠든지 누가 기록을 했대? 상업 기업이래. 상업 기업이라는 건 결국 뭐 하는 사람들? 경제 활동이죠. 즉 경제 활동 때문에 뭐가 발달했다? 그러한 기록, 문자 혹은 기록이 발달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틀이 계속 반복됐으니까 또 이거를 기준으로 바로 보기를 가보시면 고대사회 경제활동은 문자 기록의 원동력이었다. 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경제활동이 뭐에? 문자 기록의 원동력이 되었다. 답은 정확하게 1번이고 2번 보시면 고전 문학을 통해 당대 경제활동을 파악한데 문학 얘기 안 나고, 경제 발전의 정도가 문명 발달의 수준을 결정한다? 경제 발전했다고 문명이 발달한다는 말은 안 나왔죠. 기록만 했다고. 종교의 역사? 안 나왔고, 모든 문명이 위대한 작가를 배출했다 이런 말도 안 나왔다.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들어오지 않는데 세상으로 뭐로써? 유능한 도덕적인 주체로 세상에 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 유능한 도덕적인 존재로 안 태어난대. 그러니까 인간은 도덕적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읽어보면은 또한 모든 사람은 세상을 그러한 상태로 떠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도덕적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죽지도 않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러나 하고 뭔가 전환이 일어나겠다 주의하시면서 읽으면, 그러나 떠나는 거랑 죽는 거 사이 어딘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예의를 획득한대. 근데 그거는 자격을 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멤버십에 대한, 어디서? 도덕적인 주체,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도덕적으로 태어나지도 도덕적으로 죽지도 않지만 어쨌든 도덕적인 공동체에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뭘 배운대? 예의를 배운대, 예의를. 그러니까 어쨌든 도덕적으로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지만 뭐를 배운다? 예의라는 거를 배운다. 이렇게 글을 정리해 가면서 머릿속으로 읽으셨으면 됐고, 뒤에 보시면 유전자나 발달이나 학습, 이 모든 것들이 기여한대. 어디? 과정인데 예의 있는 인간이 되는 과정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간대. 그래서 상호작용인데 천성과 양육에서의 상호작용은 그러나 하고 마찬가지 뭔가 전환이 되고, 이게 뭐가 돼? 굉장히 컴플렉스, 복잡하고, 또 발달 생물학자들은 오로지 이해하고 있대. 단지 얼마나 그것들이 복잡한지를 이해하고 있대.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머릿속으로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 유전자랑 또 학습, 이 모든 것들이 예의를 배울 때 들어간대. 그 다음에 또 뭐래? 천성, 그리고 양육이래. 다시 말하면 유전자라는 건 어쨌든 선천적인 거, 학습이라는 건 후천적인 거. 그러니까 예의를 배울 때 이 두 개가 어떻게? 모두 작용한대. 심지어 이게 어떻게 작용한대? 컴플렉스, 복잡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즉 예의를 배울 때 뭐가? 선천적인 거, 그리고 후천적인 거. 이 두 요소가 굉장히 복잡하게 작용한다까지 우리가 점점 글의 틀을 확장하면서 읽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맥락 없이인데 세포나 유기체나 사회적인 그룹이나 문화에 의해 제공되는 맥락 없이 DNA는 비활성화된대. 자, 마찬가지 세포 뭐죠? 선천적인 거. 사회적 그룹 뭐죠? 후천적인 거. 그래서 선천적인 거랑 후천적인 거,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지지 않으면 DNA가 발휘가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 둘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계속 보시면 사람인데 말하는 거야.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대. 도덕적이라고. 그러니까 도덕적이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하게 단순화시킨 거래. 뭐를? 어떻게 유전자가 작용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과하게 단순화시킨 거다. 즉,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대. 이는 어디에만 초점 맞춘 거? 선천적인 거에만 초점을 맞춘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한 거래? 과하게 단순한 거래. 그럼 좋은 거 나쁜 거야? 나쁜 거라고. 선천적인 것만 강조하면 나쁜 거라고. 뭐 해야 된다고? 두 개를 다 강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의를 배울 때 결국 뭐가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 둘이 동시에 작용한다 라는 내용이 지금 계속 뭐가 되고 있다? 반복이 되고 있다. 우리가 그래 처음부터 여기까지 확장해온 틀이 이제 반복되고 있으니 이게 주제겠거니 여기까지 확정을 지으시고 뒤를 빠르게 처리하셨으면 됐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유전자랑 환경은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은 무의미하게 만드는 걸 생각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도덕적인 발달의 과정이래. 아이에서 또는 어떠한 발전 과정이든 그 발달 과정은 논의될 수 있대. 뭐의 관점에서? 천성 대 양육의 관점에서. 다시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발달하든 혹은 어떤 발달을 하든 여기에 본성이 영향을 미칠까 후천적인 양육이 영향을 미칠까 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돼? 무의미하대. 무의미. 무의미하다는 건 뭐야? 선천이 먼저냐? 그러니까 선천 대 후천. 이거를 논의하는 걸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왜? 둘 다 작용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게 명시적으로 잘 보인다. 그래서 발달 생물학자들은 이제 안 돼. 실제로 both 둘 다 작용한대. 근데 본성이래. 뭘 통한? 양육을 통한. 그러니까 어쨌든지 둘 다 작용한대. 근데 양육을 통해서 뭔가 이런 선천적인 게 약간 가공이 된다. 어쨌든 뭐가 둘 다 작용된다라는 거고 완벽한 과학적인 설명이래. 도덕적인 발달에. 그리고 인간 중에서의 발달. 그러니까 인간의 발달 혹은 도덕적인 발달에 대한 완벽한 과학적인 설명은 아직 매우 멀리 떨어져 있대. 왜? 인간의 발달에는 뭐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천적인 것도 영향을 미치고 후천적인 것도 영향을 미치니까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니까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 어쨌든지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는 후천적인 거, 선천적인 거 둘 다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이거를 보기로 가져가시면 1번 인간의 도덕성의 발달이래. 뭘로부터? 문화적인 관점이래. 자, 문화적인 관점? 아니죠. 문화적인 관점이라는 건 후천적인 것만 본 거죠. 근데 후천적, 선천적 둘 다 봐야 된다고. 1번은 아니고 2번 어려움인데 연구하는 것의 어려움이래. 뭐를? 유전자의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래. 우리 유전자의 발달 과정이란 얘기도 안 나왔고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안 나왔죠. 3번 필요성의 증가래.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의 증가야. 뭘로써? 도덕적인 주체로서. 자, 우리 도덕적으로 발달하려면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 아이들 교육시키자라는 말은 안 나왔으니까 3번도 아니고 4번 천성 대 양육의 논란이래. 어디서? 발달 생물학에서. 자, 이거 논란이 있어? 논란? 없죠. 양육이 먼저냐 천성이 먼저냐 라는 거에 대한 논란은 없다고. 뭐가? 둘 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 마지막 5번 보시면은 복잡한 유전자 환경의 상호작용이래. 어디서? 도덕적인 발달에서. 다시 유전자랑 즉 선천적인 애랑 환경이랑 즉 후천적인 애가 상호작용한대. 같이 작용한다고.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 둘 다 영향을 준다. 답은 몇 번? 5번이 된다. 마지막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공동체의 침략이래. 뭐에 의한? 비토착종에 의한 자연 공동체의 침략은 현재 평가된대. 가장 중요한 세계적인 규모의 환경 문제 중에 하나로.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비토착종의 침략이 뭐다? 환경 문제다. 즉 안 좋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계속 읽어보시면 생물 다양성에 대한 손실은 발생시켰을 걱정을 뭐에 대한 걱정이야? 생태계 기능의 결과에 대한 걱정이래. 그리고 따라서 이해하는 거야. 관계를 뭐 사이에?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는 주된 집중이 됐대. 어디서? 생태 연구에서. 언제 동안?
지난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비토착종이 침략하면은 환경 문제가 된다며. 그리고 생물 다양성도 마찬가지로 환경 기능에 영향을 준다며. 그러니까 비토착종하고 생물 다양성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 그럼 소재가 하나 더 나왔죠? 뭐? 생물 다양성.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환경에다가 영향을 주고 있는 애들이구나 정도를 일단 이해하시고 계속 읽어보시면 생물 다양성 그 다음에 침략 가설인데 이 사람에 의한 이 가설은 말한데 높은 다양성은 증가시킨대. 경쟁력 있는 환경을 그 공동체에 그리고 만든데 그 환경이 더 침략받기 어렵게 만든대. 다시 다양성이 증가한대. 다양성 증가. 그럼 뭐한대? 침략하기가 어렵대. 비토착종에 의한 뭐가 안 일어난다고? 침략이 덜 일어난다. 많은 생물 다양성 실험이 수행되었대. 이 사람의 시대 이후에. 그 다음에 몇 개의 메커니즘이 제한되었대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관찰되는 부정적인 관계. 뭐 사이에? 다양성과 침략 사이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연구를 계속 했는데 무슨 관계가 있대? 부정적인 관계가 있대? 부정적인 관계.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관계라는 건 뭐죠? 다양성이 높아지면 침략은 줄어든다라는 부정적인 관계죠. 그럼 이 글에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겠다?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면은 뭐는 줄어든다? 침략은 줄어든다. 이런 관계를 얘기했고 이게 반복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다음 읽어보시면 감소된 기회래 비어있는 생태적 지위에 감소된 기회 그러나 증가된 경쟁자의 가능성이래. 얘네는 뭐를? 침략 성공을 예방한대. 다시 증가된 경쟁자의 가능성이래. 내 경쟁자가 늘어났어. 그럼 다양성이 어떻게 된 거야? 늘어난 거죠. 경쟁자가 많아졌다는 건 다양한 종들이 생겼다는 거니까 다양성이 늘어났어. 이거 뭐한대? 침략 성공을 막는데 침략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커뮤니티는 가정된대. 자원을 더 완벽하게 사용한대. 그래서 따라서 제한시킨대. 침입자가 정찰할 능력까지도 제한시킨대. 다양한 커뮤니티래. 마찬가지 다양성이 늘어난 거고 이렇게 되면 뭐한대? 침략자들이 정착할 능력을 제한시킨다라는 거는 침략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주제를 확정 지으시고 뒤를 빠르게 처리하시면 further 게다가 더 다양한 커뮤니티는 믿어진대. 더 안정적이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다양한 범위의 생태적 지위를 쓴대. 누구보다? 종이 별로 없는 커뮤니티보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더 다양한 커뮤니티래. 즉 뭐가 많다? 다양성이 많으면 얘는 뭐가 돼? 안정적이래. 안정적. 안정적이니까 뭐 안 당한다? 침략 안 당한다.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설정한 틀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이 됐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마찬가지 보기 가시면 더 비어있는 생태적인 공간을 개척하래. 이런 말은 안 나왔고 생태계의 가디언이래. 다양성이 침략을 막는다.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다양성이 즉 다양하면 침략을 막아준대. 다양성이 많으면 뭐 한다 그랬죠? 침략을 못한다. 우리 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게 2번이니까 정답은 2번이고 모든 걸 주려다가 모든 걸 잃어버린다. 이런 말은 안 나왔고 3번 생물 다양성과 침략 가설을 시험하는데 어려움 이런 것도 안 나왔죠. 다양성의 딜레마라는 것도 안 나왔죠. 다양하면 좋은 거라 했으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